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국빈 방문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카자흐스탄 핵심 광물 관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정당성 없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안무함의 타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의 잠항과 타격 훈련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중 두 번째 나라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이 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의장대 연주와 함께 아스타나 대통령궁에 입장합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빈을 직접 맞이합니다. 이어서 두 정상이 함께 카자흐스탄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우리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 투자 수주국인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와 함께 세계 9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할 만큼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세 차례 친교 일정을 갖고 정상 간 유대 관계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전날 친교 만찬을 한 데 이어서 문화공연 관람 등을 함께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한 카자흐스탄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관련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카자흐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나란히 대통령궁에 입장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한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15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한층 더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는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개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Ular elimizde табысты жұмыс жүргізіп жатыр. Біз президент Yoon Suk Yeol мырзамен жан-жақты ынтымақтастықты нығайтуға келістік.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K 실크로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에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양국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행사에 방문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촘촘한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어 내일은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집이나 사무실에서 땅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큰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식물원에 놓인 화분과 나무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작업을 하던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같은 시각 도로를 비추는 CCTV도 크게 요동칩니다. 갑작스런 진동에 달리던 트럭이 속도를 낮춥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정말 제가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 천둥 소리도 아니고 커다란 추레라가 우리 집을 들어받은 줄 알았어요. 소리가 그렇게 컸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난생 처음 겪어봐가지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발생 깊이는 8km로 비교적 얕아 흔들림이 컸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진앙지인 전북 지역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 부안과 인근 지역에서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르릉 하는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좀 크게 났어요. 이거 지진인가 보다 하고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세멘트 이렇게 다시 발라놓은 부분들이 거의 다 크랙이 많이 갔더라고요. 현재까지 피해 신고 3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지진 유감 신고는 전국에서 315건이 접수된 거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1시 55분쯤에는 부안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후 6시 기준 1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 시설 점검과 아울러서 추가 여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규모의 후속 지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역시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재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지속 전파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 국토부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응 조치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와 기상청은 국민이 지진으로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임무,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과 가장 인접한 한빛원전을 비롯해 전국 가동원전은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도 12일 오전 9시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북 지역의 지진에 대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이번 지진이 규모가 4.8이었는데요. 이 4.5 이상의 강진이 한반도에서 몇 차례나 있었나요? 네, 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 4.5 이상의 강진은 기상청의 계기 관측이 이루어진 1978년 이후 모두 28번이 발생했습니다. 육지만으로 좁혀보면 13번인데요. 사실 지진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 2.0을 넘는 예민한 분들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지진은 한 해 평균 70.8회 발생하는데요. 이번처럼 4.5가 넘는 강진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오늘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전북 지역과 인근 80km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1978년 이후 이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지금까지 28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장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북 익산에서도 2015년에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전북 지역이 지진이 잦은 곳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단층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상 규모가 있는 지진은 여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는데요. 앞으로 여진 발생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저녁 6시까지 17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14번째 여진까지는 규모가 2.0 미만이어서 사람이 체감하기엔 좀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오후 1시 55분쯤 발생한 15번째 여진은 규모 3.1로 인근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여진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종시에 있는 저희 KTV 실내에서도 흔들림이 여실히 느껴졌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재난 문자를 받은 즉시 몸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시고요. 책상 밑에 들어갈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장실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벽면과 건물 주변을 최대한 피해서 넓은 공터로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건물에서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 이용은 절대 안 됩니다. 꼭 계단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진 발생 상황 그리고 대응 요령까지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당성 없는 결정이라며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소속 병원 4곳에서 무기한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휴진 관련 대학, 병원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100일 넘게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견뎌온 환자들은 의료계에 이런 집단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중증질환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 병원 교수들에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 행동의 결과로 중증 질환자들은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면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 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단의 이익이 아닌 환자들 눈높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의료 체계가 굉장히 지금 힘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은 또 18일 날 전면 휴진한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은 소비자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의료계가 환자를 위한 입장에서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를 좀 고민해가지고 좀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서 의협이 선언한 집단 휴진에 지자체를 통한 개원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인 안무함의 타격과 자망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에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이탈한 상황이 포착됩니다. 안무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파악하고 전투 배치를 지시합니다. 현 시각 미식별 수중 접촉물 접촉, 총원 전투 배치. 적 잠수함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되자 어뢰 공격에 나섭니다. 1번 어뢰 발사 준비 끝. 1번 어뢰 카운트다운으로 발사. 안무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적 잠수함에 정확하게 명중하며 적 잠수함을 격침합니다. 적의 수상함이 접근해 오자 긴급 자망한 뒤 수상함을 재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해 격침하는 상황도 훈련합니다. 이어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해 적의 육상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까지 마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해 은밀하게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이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의 잠항과 타격 훈련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무함은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수중 최대 속력은 시속 37km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입니다. SLBM을 탑재했고 어뢰와 유도탄,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갖췄습니다. 국산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해 외부 공기 공급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투 체계와 음파 탐지 체계를 비롯해 국내 개발 장비를 다수 탑재해 국산화율을 76%로 높였습니다. 안무함 승조원 모두가 최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을 경멸하겠습니다. 한편 해군은 올해 3,000톤급 잠수함에 처음으로 여군 승조원을 9명 배치했는데 안무함에는 여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전투부대가 강을 건너도록 해주는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수룡이 육군에 최초로 배치됐습니다. 수룡의 전력화로 기동성과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상부가 열리고 잇따라 들어온 수룡 한 대와 연결돼 뗏목 역할을 하는 문교가 만들어집니다.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이 육군 7기동군단 도하단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전력화되는 자주도하 장비 수룡은 수륙 양용으로 자체 기동을 통해 전투부대의 신속한 도하를 보장할 수 있는 기동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무기체계. 자주도하 장비는 전차와 장갑차 자체 능력으로는 도하가 어려운 하천에서 뗏목이나 다리 형태를 만들어 하천을 신속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는 수륙양용 차량과 부교 구조물이 합쳐진 장비로 지난 2021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을 체결해 독일의 M3를 국산화하는 기술 협력 생산으로 추진됐습니다. 주룡은 기존 도하 장비인 리본 부교와 비교해 우수한 운용성과 안전성이 특징입니다. 운용 인원은 최대 80%, 설치 시간은 최대 70%까지 단축되며 냉난방 장치와 운행 시 필요한 전후방 카메라도 갖췄습니다. 또 수룡은 국내 업체와 협력해 1000여 종이 넘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산화율이 90%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높은 국산화율이 향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전력화가 공격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하작전 수행 개념을 구현하며 적을 압도하는 승리하는 육군이 되겠습니다. 수룡은 2027년까지 육군 유일의 기동군단인 7군단에 배치되며 향후 지역군단과 해병대 등 전 군단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카를로스 미구엘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은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상호 상주 공간 개설,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교 후 처음 이뤄진 협의에서 양측은 수교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상주 공간 개설이 마무리돼 양국 관계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새싹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임시 허가를 받고 실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437대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한 임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임시 운행은 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부 도로에서 실증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번에 허가받은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국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그동안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10km였던 점을 고려하면 빨라진 겁니다. 임시운행 가능 도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3.2km 구간입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로 출퇴근 혼잡 시간은 제외됐습니다. 차량은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KCT에서 무인 자율주행 안전요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도 단계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첫 단계에선 운전자가 탑승한 채 자율주행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내 임시운행 허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들이 적발돼 약 127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직 고위공무원을 앞세워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물품 가격을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협회와 일부 업체 등이 127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2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회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환경부 전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은 한 업체가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까지 포함해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복지상품권의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약 2만 8천 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주식회사 한소치, 문제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도시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곳의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귀책 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선 비용의 20에서 4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가 한솥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아 검찰에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자 한솥은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솥은 가맹 점주들에게 떠넘긴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 9,4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와 주방용품, 카드 리더기와 같은 전산장비 구매 등 5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한솥은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한솥이 동의 의결에서 제시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27만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를 계기로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2년 후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8,983명, 2022년 7,979명보다 12.6% 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칠 권리를 위해 나선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도 피해자의 이칠 권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디성센터는 310개의 국내외 성인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입니다. 특히 AI 기술 적용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에 특화된 DNA 시스템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DNA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변형, 편집, 가공된 그런 피해 촬영물, 특정 피해 촬영물까지도 저희가 샅샅이 크롤링해오고 수집해오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디성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7만 5,520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디성센터와 함께 AI로 탐지된 영상 삭제 요청을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사전 차단 체계 강화를 위해 피해 영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역 특화 상담소 확대 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농업, 즉 스마트 농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남 나주에 국내 최초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 등이 농작업에 활용되는 현장을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트랙터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트랙터가 스스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쪽엔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알아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드론 위쪽에 달린 큰 농약통에 자동으로 농약을 채웁니다. 높게 쌓인 모판을 운반하는 데도 로봇이 쓰입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남 나주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 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규모는 약 54헥타르. 지난 2020년부터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턴 기술을 고도화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스마트 농업법이 시행되면은 우리 전문 인력도 육성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농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스마트 농업 집적 지구라는 것도 육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 원을 투자하고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를 현장 테스트할 수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편의점 하나 없던 충남 부여군의 한 작은 마을에 빈집을 활용한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내에 버려진 공간을 되살려내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 빛을 발한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한 옛 흔적이 보이는 이곳에 몇 해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삭막함에 지쳐 시골 라이프를 꿈꾸며 부여를 찾은 한 청년은 허물어가는 담배 가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책방을 보고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에서 못 해보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감성을 느낀 손님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그분들도 여기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아가시는 것 같아서 지난 2018년부터 부여군 규안면에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자운길 프로젝트는 마을 내 버려진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방치됐던 마을은 젊은이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고 카페, 치킨집 등 신규 가게가 30개 이상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이 농촌 사업이 정부의 공공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민간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이렇게 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해서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전국 농촌 지역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부여군의 농업 인구는 20년 전 대비 51%인 2만 1,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농촌 인구 유입을 목표로 빈집 활용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 실증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 지자체 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또 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재생 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 산업 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등 관련 기업을 모으고 기관 간 연계 협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볕에 의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불볕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엔 자외선 지수도 전국이 나쁨 단계로 오르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의 오존 농도도 높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부산,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최고 오존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전 3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은 속초가 27도, 강릉은 28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3도, 부산 29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엔 구름만 지나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제주도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